네, 그러면 이제 성기성 교수님하고 이제 2부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이제 지내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역대 원장님들 중에서 굉장히 최장 기간 원장님을 지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평가원장은 보통 어떤 일을 좀 하시는 위치인가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그 원장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회의나 참여하고 인사만 하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책임감이 있죠. 평가원은 교과서 검증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기도 하고,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험을 출제하는 출제기관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시험 같은 경우에 검정고시, 국가수준성 지도평가, 그 다음에 초등 임용고사, 중등 임용고사, 그 다음에 6월 모의수능, 9월 모의수능, 본수능, 이런 종류, 이런 걸 합산해보면은 1년에 한 11번 정도의 합숙 출제를 해요. 그 출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들을 출판사에서 납품하면은 그걸 교과서가 될지 말지를 검증을 해줘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연구원들이 박사급 연구원들이 한 200여 명 되고요. 전체 직원이 한 450명 되니까 그런 매년 연구 보고서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업무 영역을 담당하는데, 원장은 이제 그런 것들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그리고 제일 심각한 게 수능 문제 잘못 나오면 잘리고. 이런 어떤 역할이죠. 제가 알기로도 기억하기로도 2019학년 수능이었죠. 31번 문제. 네, 31번 문제. 굉장히 이제 물리학에서 어려운, 제가 교수님을 TV에서 봤던. 아니, 내가 시험 문제 출제한 것도 아니고 검토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이런 거예요. 뒷배경을 간단히 얘기하면은, 국어 31번 문항을 이제 출제위원들 들어가면은, 일주일 안에 초안이 출제돼 나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후에 검토위원들이 현장 교사들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출제위원들이 생각하는 난이도하고 검토위원들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의 난이도, 학생 시간에서 볼 때 난이도가 비슷하면 통과야. 그런데 문제를 요거는 좀 고난도 문항입니다 하고 냈는데, 검토위원들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이거는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을 활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쉽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난도를 한 번 더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 지문이 있고 보조 지문도 하나 나오고, 그 읽는 양이 너무 많고 논리가 복잡하니까 아주 불수능의 전형처럼 됐죠. 어떻든 그러한 문항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험 성격 자체가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1% 이걸 변별을 해내야 된다는 목적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참 안타깝게도 어려운 문항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대국민 사과도 하고 여론도 안 좋아지니까 그 정도 가지고 사퇴할 정도는 아니에요. 다만 복수 정답에 나오는 상황이 생긴다. 그건 못 견뎌요. 그래서 제가 했을 때 4번 정도는 복수 정답은 안 나왔어요. 보통 이제 수능을 출제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출제와 관련된 사람들이 한 교수님들이나 그런 보안위원들 해서 포함해서 한 42일 정도 좀 숙박을 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로 수능은 이제 교수들을 어떻게 섭외를 하고 어떤 과정을 갖춰서 약 40일 동안 출제를 하는가, 그거를 조금 알려주신다면? 이거 보안 사항이면 곤란한데. 그러니까 보안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42일은 아니에요. 원래 한 30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그 수능 지진이 일어나서 연기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때 그래도 실제 일주일 연기했을 때도 완벽하게 다 마무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육부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재난이 일어나면은 두 세트를 하는 게 좋겠다. 한 세트를 본 문항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쓰되, 이게 만약에 지진이나 불 나거나 무슨 재난 상황이 나오면은 문제가 오픈돼 버리니까 못 쓰잖아요. 연기를 할 때. 그래서 한 세트를 더 만들어 달라.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쵸. 출제위원들이 되게 한 30일 정도 출제 합숙 들어가면은 전반부 한 보름 안에 출제 끝나요. 그러면 그 뒷부분 보름 동안에는 인쇄를 하고 그 인쇄하는 사이에 출제위원들은 문항 출제 근거 같은 거, 해설 같은 거 이런 것들 보조 자료 만든다고 조금 느슨하게 뒷부분 보내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세트를 만들면 30일 안에 두 세트 만들기 힘들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30일에서 40일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40일 넘게 늘어나니까 생각해보세요. 갇혀가지고 보안 합숙 상황에서 바깥에는 보안 요원들이 딱 지키고 있고 그 무슨 형무소도 아니고 모든 감시 감독을 하고 있고 인터넷도 다 끊겨 있고 전화도 끊겨 있고 그 안에서 운동할 때도 없으니까 운동장 뱅뱅 돌기는 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쇼생크 대탈출 그 영화가 생각날 정도로 너무나 열악해요. 그래서 참 지금은 이제 한 35일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일단 합숙 보안 합숙 출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섭외하느냐? 되게 이제 뭐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고등학교 현장 교사들도 많이 들어와요. 그 대학에 있는 교수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그 리스트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하라 그래요. 출제위원으로 등록을 하라. 그럼 그 등록 풀에 그 등재되어 있는 교수들이나 교사들한테 이제 6월 모의 수능을 테스트할 때 그 요청합니다. 6월 모의 수능은 4월 초에 들어가는데 그건 짧게 해요. 한 보름 정도. 그 다음에 9월 모의 수능도 해요. 그러면 6월 모의 수능하고 9월 모의 수능 해보면서 아, 문제 출제 다 잘한다. 그리고 크게 반사회적 행동을 안 한다. 인성이 괜찮다. 원래 정상적인 사람도요. 그렇게 합숙하고 가둬놓으면은 이상행동이 일어나요. 감당하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꼭 들어오기만 하면 아프고 나가서 병원에서 진찰받아야 된다 그러고 뭐 해달라 그러고 귀찮게 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배제되죠. 그 문항 출제 에이스들을 그 해에 원수능에 끌고 들어와요. 연속해서 3년을 계속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는 작년에 들어왔던 사람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한 3분의 2는 새로운 멤버로 바뀌어요. 계속 이렇게 풀이 바뀌는데 어쨌든 그거는 굉장히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고 컨택을 하는데 다만 6월 모의 수능, 9월 모의 수능 때 검증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 당시 당대에 전국에서 가장 문제 출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하여튼 한편으로 보면은 그게 들어가면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수능 출제위원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15일 안에 출제와 검토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출제위원들이 이 1동에서 3동까지 있다. 그럼 검토위원들은 4동과 5동이 있다. 그럼 이제 국어를 출제해요. 초안을 출제하면은 출제한 초안을 1동에 있는 출제위원들이 하면 그걸 거기 지원하는 인력이 그걸 들고 4동에 가요. 국어 검토위원들이 앉아있어. 그럼 그 검토에서 그 피드백을 또 해줘요. 이 두 팀은 서로 커뮤니케이션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 매우 객관적으로 검토하더라고. 그러면 여기에 출제한 기준에 맞춰서 채점을 해보니까 난도가 들쭉날쭉해. 조정해. 그러고 나서 또 한 일주일 더 있다 보면 또 2차 검토위원도 또 들어와요. 또 맑은 눈으로 이 조정된 문항들을 보고 난도 뭐 예상되는 정답 비율 이렇게 맞춰요. 그럼 여기 제2차 검토위원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걸 해주면은 출제위원들이 또 그걸 가지고 조정하고 이게 몇 번을 해요. 그러면 그렇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 거기 출제하는 교수님들은 그 분야에서 그래도 나름 그 학자적으로도 굉장히 그 좋으신 분일 거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업적들을 쌓으신 분일 텐데 그럼 굉장히 이제 자존심이 셀 것 같거든요. 자존심 싸워요. 그럼 엄청 막 싸우기도 하나요? 싸우는데 이 물리적으로 분리되니까 싸울 수는 없죠. 기분은 나쁘겠지. 근데 이제 그 들어가면서 이 문화라 그럴까요? 그 에토스가 문제는
같이 출제하고 같이 책임진다. 아. 내가 문제를 냈는데 그러면 문제 하나 PPT 띄워요. 그러면 내가 1번 문제를 냈어. 네. 그럼 수많은 공격이 들어와요. 네. 그게 문제냐, 저거 문제 안 된다, 바꿔라. 그럼 기분 상하겠죠. 그쵸. 감내해야 돼요. 아. 그 어떤 출제원은 들어와가지고 30동안 있으면서 문제 하나도 못 내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팀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집단 창작에 해당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 이런 문항이 나왔을 때 학생들 반응이 비율이 얼마나 나온지 유사한 문항들 비교하고요. 대개 6월 모의 수능, 9월 모의 수능이 하는 기능이 그런 거예요. 지금 고3 아이들은 작년도와는 또 수준이 다를 수 있죠. 그쵸, 그쵸. 지금 학생들 특성이 어떤지를 파악하는데 6월 모의 수능과 9월 모의 수능이 사용돼요. 그럼 그 6월 모의 수능은 조금 난도가 쉽게 나왔다면 9월 모의 수능은 좀 어렵게 나오고 또 역으로 6월 모의 수능이 어려우면 9모는 좀 쉽게 나오고 그럼 그 중간쯤에 본 수능이 나가야 돼요. 그러면 테스트 패드 역할을 해요. 그러면 막 수능 출제하기 위해서 막 그 6월, 9월 모의 수능도 참고를 하지만 뭐 사설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싹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 중복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다 차단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들어갈 때 우리가 저 물류 창고에 어마어마한 책들과 자료가 있어요. 그걸 뭐 10톤 트럭에 몇 대를 걸쳐서 가져가고 1층에다가 쫙 도서관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모의 수능 자료 또는 사설 모의 수능 문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참고서 뿐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나왔던 6모, 9모 본수능의 그 문제 풀까지 다 가지고 있고 여기에 중첩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하는 것보다 그게 더 어려워요. 체크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은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좋은 문제를 내야 된다 라고 할 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학생들이 그 문제를 풀 때 좀 더 고차적인 사고 능력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문제 출제할 때는 두 가지 준거를 지켜야 된다. 첫 번째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복수 정답이 나오지 않도록 문항 답지 간의 변별이 확실해야 된다. 두 번째 기존 기출 문제와 중복돼서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지키려고 그래요. 만약 그거 안 지키면 사고 나니까. 그죠. 좋은 문항은 문제가 없는 문제를 만드는 게 좋은 문항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문제라는 것은 다른 말 하면은 복수 정답이 아닌 그 변별이 확실한 오지선다의 변별이 확실하면 답지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보면 올해 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6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바로 이제 대통령이 킬러 문항을 배제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반영된 게 9월 모의고사 실제 문항이 딱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그 베일을 딱 벗었는데 혹시 교수님 그 문제들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저는 평가원 마치고 나서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구나. 내가 평가원 생활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든지 임플란트를 11개 정도 해서 스트레스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잊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약간 킬러 문항을 배제하게 되면서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9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출제가 좀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봤을 때는 이번 9월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본다면 이번 수능은 어떤 경향으로 좀 출제가 될 것 같나요? 그러니까 구모에 이제 듣기로는 답지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라는 얘기예요. 문제는 난도가 초고난도 문항, 킬러 문항을 배제하려고 하니까 뭐 평이한데 답지 선택하는데 굉장히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수능은 예고되어 있는 방식, 원래 약속된 방식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나라 수능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물수능 아닌 불수능이에요. 중간에 물불을 못 가리는 그런 수능 없어요. 물론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떻든 상대평가이고 9등급제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쉬워도 1등급이 4% 전후 나와야 되고 그쵸, 그쵸. 아무리 어려워도 1등급이 4% 전후 나와야 돼요. 그쵸, 그쵸. 근데 쉽게 내면은 어떻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냐? 네. 초고난도 문항을 다 내리고 난도를 낮추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네. 1등급이 만점자가 네. 4%를 훨씬 넘어설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되는 순간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수능이 학생들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묻는 절대평가라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한 개 틀려도 여차하면 3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등급이 너무 많이 부풀어져가지고. 그쵸, 그쵸.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등급 간에 4%는 안 되더라도 한 5, 6%까지는 1등급이 나와줘야 되고 2등급도 7% 정도면은 아주 만족스럽지만 그게 뭐 10%, 15%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상위권의 1, 2, 3등급의 그 변별되는 그 폭이 너무 두꺼워져 버리는 순간 소위 말해서 그 수능이 갖고 있는 이 변별력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수능이 사실은 물수능보다 불수능이 대학에서는 더 유리해요. 변별을 해주니까. 그쵸. 교육적으로 그게 옳다고 해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쵸. 물수능이 되는 순간 빅마우스들의 원성이 워낙 잦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수능보다 불수능을 출제하는 것이 후환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고. 그쵸, 그쵸. 그러면 초고난도 문항이 없어진다고 해서 쉬운 수능이 되느냐? 네. 그렇지 않아요. 아.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자,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게 한 2문항, 3문항 있었다. 그쵸. 이걸 없앴다. 네. 그럼 고난도 문항이 한 10문항 있었다. 네. 그럼 고난도 문항이 15문항, 18문항으로 네. 그보다 예를 들어서 초고난도 문항이 2문항이 내려왔다고 해서 네네. 고난도 문항이 10문항에서 12문항이 되는 게 아니라 그쵸, 그쵸. 그렇게 해서는 변비를 못해요. 그쵸, 그쵸. 2문항 플러스 알파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최상위권의 의대나 뭐 이런 데 갈 애들은 초고난도 문항을 준비했는데 네. 일반적으로 중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초고난도 문항 사실 손 안 돼요. 그거 시간만 아깝고 그쵸, 풀기도 어렵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문항을 배제하고 고난도 문항까지 풀었다고 하면은 네. 일정 점수를 나오고 그쵸, 그쵸.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가는데 그쵸, 그쵸.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고난도 문항 자체가 이 볼륨이 훨씬 더 커져 버렸어요. 그럼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훨씬 더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쵸, 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작년에 비해서 결코 쉬운 수능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킬러 문항은 없지만 중킬러 문항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 거군요. 의외로 학생들이 모르고 있는 부정행위 주의사항 그런 게 또 있을까요? 많아요. 어떤 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늘 강조해도 제가 수능을 관장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네. 지금 규정에 예를 들어서 사탐을 친다. 네네. 그러면은 처음에 나눠진 시험 문제지를 네네. 이렇게 나는 제 생각에는 그냥 뭐 한 시간 안에 뭐 주어진 시간 안에 그 과목들 이거 봤다 저거 봤다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순서를 바꾸거나 그 시간이 아닌 다른 문제를 많이 올려놓잖아요. 그게 부정행위가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부정행위냐니까 룰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다른 시험 문제를 먼저 뽑는 순간 전체 과목이 취소된 거예요. 1년에 그런 학생이 한 200명 정도 나와요. 온갖 군데서 연락 옵니다. 우리 애가 이랬는데요. 뭐 봐주세요.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사실은 뭐 부정행위나 이런 것들은 크진 않은데 그 부분은 그게 사교시죠. 네, 그쵸, 사교시. 사교시의 부정행위자. 그게 무슨 남 걸 뭐 컨닝하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쵸. 자기가 봉투에 있는 문제를 먼저 뽑았다고 해서 그쵸, 그쵸. 그거 올려놨다고 해서 이제 걸리면은 그쵸, 그쵸.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쵸, 그쵸. 그렇게 노력했는데 맞아.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정행위 그 사례 중에서 매년 나오는 사례가 이렇게 사탐, 과탐 볼 때 순서를 지키지 않고
봤을 경우에 그거를 올려놨을 경우에 부정행위가 된다. 학생 여러분들도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꼭 생각을 해서 수능을 준비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수능 시험을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국어 시험에 보면 맨 앞에 그 자필 확인란 하면서 문구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문구는 도대체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는 가져온다기보다는 이제 들어가서 네. 주로 국어 출제위원들이 몇 개를 이렇게 그 만들어냅니다. 네. 어떤 시에서 뽑아내죠. 네. 좀 의미 있는 것도 뽑고, 네. 그 다음에 그걸 잘 보면은 네네. 이 받침, 네. 복받침, 예를 들어 삶이다 그러면 네. 리얼 미음, 네.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자음이 있는 그 단어가 들어간 문구를 표현해야 돼요. 아. 그냥 종성이 없는 가나다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거 잘 보면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있는 문구가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기는 거고 네. 그걸 몇 개를 뽑아요. 나한테 물어봤으면 참 좋을 텐데 나한테는 안 물어보고 네. 내가 그 안에 못 들어가니까 네네. 거기 안에 있는 아르바이트하는 네. 대학생들이 있어. 네. 어느 게 좋아? 아 이게 좋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수능 그 치는 날 상황실에서 네. 이제 대기하고 있으면 1교시 시작됩니다 하면서 문제지가 배송돼서 이제 오픈해요. 네네. 그 전까지 문제 못 보잖아요. 네네. 문제 딱 보고 자필 확인란 그 문구가 뭔지 그리고 아 참 의미 있는 문구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자필 확인란의 문구처럼 희망과 꿈과 여러 가지 어떤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좋은 문구니까 그걸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면서 시험 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그 애들한테 보면 항상 수능 그 친 애들 보면 그 문구 확인란 쓰는 걸로 이제 좀 위로를 받고 공감을 많이 했다라는 그런 친구들 많더라고요. 부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수능을 앞둔 학생들은 무엇을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수능 출제 원칙을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은 뭐를 집중해야 될지 알 겁니다. 그쵸. 지금 얘기한 수능 특강. 네. 그 출제할 때 교과서 잘 안 봐요. 왜냐? 교과서는 검정 교과서 종류가 많으니까. 그쵸. 거기 있는 특정 지문을 땡겨서 출제하면은 이 출판사 간에 또 균형이 안 맞으니까 이 문제가 되니까 공통으로 나올 수 있는 지문은 어디 나오느냐? 수능 특강에 나오는 EBS 교재에서 나와요. 그 EBS 교재에 나온 것을 한 번 더 검토하고 직접 연계가 있고 간접 연계가 있는데 주로 간접 연계를 하거든요. 그쵸, 그쵸. 간접 연계의 뜻은 거기에 나온 지문, 지문도 어디서 나온 지문인지 확인해 줘야 되고 거기에 나오는 그래프, 네. 도표, 그림 이런 거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한번 정리를 해줘야 돼요. 왜냐 거기서 나옵니다. 특히 국어의 비문학 지문은 100% 어렵다고 하는 문항은 EBS 특강 교재에 나와 있는 비문학 지문을 간접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나 경제학이나 네. 철학이나 네. 이런 지문들을 EBS 교재에 있는 거를 원문도 확인도 해보고 충실히 한번 공부를 하는 그런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제 뭐 되게 11월 16일이면은 이제 한 보름 남았는데 그쵸. 이 사이에는 새로운 걸 보지 말고 그런 1, 2, 3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하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그 수능을 볼 친구들한테 좀 뭐 응원의 한마디 정도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긴 시간을 따져보면 뭐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그쵸. 거기서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은 정도의 성적이 나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 그냥 지나가는 한 점에 불과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절망도 클 거예요. 그거 절대 아니다는 걸 생각하시고 부담을 갖지 말고 즐기면서 시험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면은 좋은 결과 나올 거다. 어떻든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뭐랄까요 큰 인생의
바다라고 한다면은 네. 여러분들은 모래사장에서 이제 발가락 하나 정도 물에 닿을까 말까 정도의 수준이다. 네. 저 심해를 저 깊은 바다를 항해하고 헤엄쳐 나갈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어이구 나 포기할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 넘어야 될 그 과제들은 수없이 많은데 예, 그런 것들을 위한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가짐을 차분하게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기성 교수님을 만나서 바뀌는 2028 그 대입 개정안 시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두 번째로 이제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학부모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데, 저희 영상을 보시고,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앞으로 내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천천히, 그러니까 그 나이 때 딱 다쳐가지고 하면 또, 바로 하면, 올바른 로드맵이 안 세워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진로 로드맵, 입시 로드맵을 세우시면,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졸업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 아주 누추한 채널이지만, 1000명밖에 안 보는 채널이지만. 좀 더 많이 올려봐요. 네, 그러니까요. 한 10만 명 가야지, 이게 뭐야. 네, 그러니까 10만 명 돼야죠. 네, 교수님이 딱 출연하시면 그 외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구독을 눌러줄 겁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하고 오늘 정말 뜻깊은 좋은 시간을 만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 영상을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이렇게 공개를 해 드릴 테니까,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그냥 스쳐가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이 교수님을 시작으로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할 테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교수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하여튼 저 채널이 네. 앞으로도 성공하고 좋은 정보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좋은 진로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이 채널을 통해서 주면 좋겠고요. 네.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같이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